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한 주 정리 세미나.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려고 갖고 왔고요. 30분 정도 짚어드리면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란 전쟁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이슈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고 그런 과정 통해서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약간 2부처럼 가는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를 사실 못 들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요즘에 나왔던 최근에 이제 3월 초에부터 2월 말부터 3월 초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저번 주에 나왔던 부분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의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란 미국 전쟁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력과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30분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란이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핵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없었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미군이 장기 작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가 발표를 할 때 선전포고라고 하죠. 선전포고를 할 때 거주민의 자유 확보 그리고 정권의 몰락 및 교체라는 강한 워딩을 썼을 때 생각보다 장기전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장기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약간 강한 공격, 좀 강경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2025년 작년 6월에 사실 이란을 한번 타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강하게 공격할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타임즈 기사들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지금 군사적 우위에 있고 이스라엘이랑 손잡고 지금 이란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목표는 정권 교체고 전투의 목적은 이란인들의 자유다 해서 하메네이의 이제 시위대를 이제 그때 이란이 정세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내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을 때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거를 명분 삼아서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도 보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해볼 거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그때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공격 뭐 이런 부분은 좀 100% 생길 거라 했고 중동 내 미군 기지들 공격할 거라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진다 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격을 안 하지는 않을 거다 순순히 항복하지는 않을 거고 정권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란의 경우 신정국가처럼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런 최고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경한 공격이 들어갈 거다 저항도 거셀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3월 3일 정도까지 정리를 했을 때 미국이 시작하자마자 하메네이를 사실 죽였고 그리고서 이란 국민들이 나뉘면서 이제 혁명수비대가 보복작전을 개시하겠다 해서 중동 내 미군 거점을 동시에 타격을 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던 게 그때 저번 주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번 주에도 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제목부터 보자면 일단 그거죠. 이란이 실제로 미국에 대한 거점 타격을 개시를 했죠. 이제 중동 내에 있는 국가들, 다른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비는 너네 의무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좀 공격을 진행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과를 해놓고도 또 이란이 또 걸프를 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복적인 상황이 예고가 됐었다.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되냐 마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슈지만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이란이 미국에 대한 거점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그와 동시에 호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걸프 국가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란이 결국에는
반공적인 부분에서의 화점이 드러나면서 영공 장악이 순조롭다라는 백악관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에 4주에서 6주가 소요된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목표 달성에 대한 4주가 6주가 전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정권에 대한 교체 정도였는데 이것이 또 조정이 됐었죠. 트럼프가 목표를 바꿨죠. 결국에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정권 교체, 이란 국민들에 대한 자유 확보, 뭐 이 정도로 이제 전쟁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죽으면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정권 교체가 된 사람이, 앉은 사람이 미국이 좀 우호적이고 잘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바꿨죠. 무조건 항복. 그러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좀 이제 이슈로 드러나고 있고, 정권 붕괴 가능성이 낮아졌죠. 사실 이제 저 전에 있던 하메네이 다음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밝혀지면서 정보 당국이 판단했을 때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림과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란 전쟁이 미국이 또 열세를 또 받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저항이 좀 생각보다 거세다라는 얘기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요것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 보면 호르무즈라 써있는 이 작은 해협이죠. 똑같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봉쇄하겠다 하면은 원유 공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란은 분쟁이 격해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막혔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근데 지리적인 특성상 중국이나 한국 등 동쪽으로 가는 유조선에 대한 유통료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게 있는 부분이,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지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중국, 우리나라 같이 이 동쪽 아시아 쪽 국가들에 대한 유통료가 호르무즈 해협이지, 사실 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산유국에서 바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원유 생산 국가들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예측을 해보는 가능성, 예측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웃국이 사과해도 공격 중단을 하겠다, 미국의 항복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란이 최소 6개월 전쟁 가능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더욱더 강경하게 나서고 있고, 전이 지금 이제 걸프 해협까지 넘어갈 수 있는 확산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지원이 좀 검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확전 자체는 두 국가가 모두 원치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 적절하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점에서는 이제 이란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만 받아낸다. 처음 같은 경우는 얘네 정권 교체만 하는 거면 괜찮아 했는데, 실제로 이란의 방어가 거셌고 저항도 거세다 보니,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로 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바꿔주는 부분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부터 다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었고, 이거 너네가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한번 떠넘기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냈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웃국에 사과를 했다라고 했고, 이러면 사과할게, 대신 미국이랑 제대로 할 거다 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할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또 이란이 걸프에 대한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에 대한 보복 예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확전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동 내부로 싹 확전돼서 좀 큰 전쟁이 되기 시작하고 중동 자체에 대한 전쟁이 되기 시작하면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입장을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이란도 공습이 여기서 더 세지면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버텨가는 느낌으로 반감만 사게끔 미국에 대한 그 적대감만 조금 더 포커스를 잡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기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두 국가의 전쟁 속에서 제1의 목표가 다릅니다. 물론 이 전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승리를 목표로 잡지만 그 승리라는 것을 따내는 방법이 이란과 미국이 다르다는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죠? 일단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대국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들에 대한 기강을 잡는 느낌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 민심이 전쟁에 회의적으로 바뀔 때까지 수비하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하메네이에 대한 그런 결속력,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이란 국가들에 대한 결속력, 그리고 중동적인 부분, 반미적인 국가들에서의 이제 저항의 축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엔 이 뜻입니다. 미국은 강대국 특성상 장기전 피로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입장이고 남의 나라를 가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국민과 자국 그 군사력을 쓰고 있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미국 입장에선 손해라고 느낄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높게 잡힐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란 이슈가 잡히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를 억누르던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지지력,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 호소도 조금 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소모시켜서 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소국이죠.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국가는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슬람 국가 특유의 민족주의, 그리고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제 그런 이슬람적인 부분에서 비정규군의 게릴라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 전쟁의 트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 강대국들은 빠른 승리를 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약소국 같은 경우는 지속전으로 좀 끌고 가면서 강대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슈를 좀 촉발시키는 방향성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시인데요. 베트남 전쟁이랑 걸프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봤을 때 걸프전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해서 결국에 미국이 대승으로 이어졌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남베트남이 망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베트남이 됐던 부분처럼 국가 간의 전쟁의 목적은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다르게 발생을 한다, 다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대국 상대로 이란이 버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제압하는 모습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희석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국가적인 피해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전투기라던가 군인들이라던가 공습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폭탄도 계속 써야 될 거고요. 그럼 화력에 대한 소모, 뭐 드론, 무인기 등등에 대한 소모값이 조금 더 의식되기 시작하겠죠. 왜? 내가 쓰는 만큼 얘네가 리턴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장기전으로 갈수록 국민들에 대한 그런 뉴스나 이런 정보 습득에 있어서 반발이 좀 시작이 될 거고, 미국은 어떻죠?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반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진행이 좀 나라가 굴러가고 있고, 푸틴이 좀 절대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권의 유지나 이런 부분이 좀 쉬웠는데, 미국은 어떻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핵심은 뭡니까? 잘못하면 표로 혼나버립니다. 근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아직 있죠. 지정학적 이슈라고 했을 때 이란 전쟁이 발생한 거랑 별개로. 그래서 이란의 목적도 미국에 대한 정권 붕괴라고도 계산을 할 수는 있다. 요거는 조금 좀 많이 확대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그런 기사나 아니면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미국 중간 선거의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좀 불리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이 미국 상대로 버티고 있고요. 공습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상전이 사실 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승리나 이런 부분이 쟁취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란 국가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에 상륙을 시키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이란 국가 특성상 뭔가 지상군이 좀 들어갈 부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전쟁의 목표를 무조건 항복으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빨리 제압되거나 이제 저항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도 양보를 안 하고 있고 이란도 그 와중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계속 거세질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하메네이에 대한 악행을 인정하고 친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뉴스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란은 국가 특성상 이슬람 국가이면서 최고 지도자가 있는 나라의 특성상 강경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보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없지만 나중에 저항의 축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란이 지금 마지막 저항의 축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만 봤을 때도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전까지는 몰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워렌 버핏도 전쟁이 나는 거랑 별개로 주식을 사겠다, 투자는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우리 해야 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3월에 있었던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아찔했죠? 지금 현재 5,500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만 봐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동안 발동이 되었고 6,000포인트가 깨지고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패닉셀이라던가 이런 나가는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드러났었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좀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일별 시세를 봤을 때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26일까지는 6,300으로 계속 호황이었습니다. 하루에 1%씩, 하루에 3%씩 계속 지수가 올랐었는데 27일 공습에 대한 문제가 살짝 발생을 하는 부분부터 1% 감소되면서 3월 3일까지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때 주말과 3월 1일절 그 3일절 대체 공휴가 끼면서 장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반영된 부분이 7% 등락을 했었고 6천선이 바로 붕괴가 되면서 그 다음날 더 강하게 5천선까지 시원하게 내려갔었고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그렇게 발동됐었다가 지금 다시 5,500선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 3월 5일도 9%로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살짝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즘 코스피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의 공포지수 V코스피,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S&P에 대한 변동지수 그 공포지수 VIX랑 비슷한 개념인데 코스피에 대한 공포지수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동 긴장감에 지금 이 변동성에 대한 수치가 80까지 올랐다는 것이고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라 하면 IMF나 이런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금융적인 위기 때는 89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지정학적 이슈 살짝 나왔을 때도 80까지 올라갔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VIX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 정도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V코스피는 하루 변동률이 11%까지 나오면서 지금 롤러코스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사이클상 우리나라의 호황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도 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국제 유가 문제, 아, 네. 잠깐 마이크가 연결이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국제 유가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고 곧 있으면 100달러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물가 잡기에 대한 정부가 물가 잡기에 대한 사활을 걸었던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유가 급등에 있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유가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동네 주유소만 봐도 지금 2,000원대가 넘어가는 부분들 많이 보실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제 유가 리스크란 결국에 우리한테 어떻게 이어지냐?
제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 같은 경우는 국내, 하나는 미국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보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리스크부터 보자면, 유가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전 원가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발전 시스템 안에서는 대부분 아직까지 화력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사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태워야 되는 부분들, 석유나 석탄에 대한 원가가 상승한다는 부분이니 전기를 포함해서 생산 원가에 대한 타격이 나온다는 부분인 거고, 그와 동시에 발전 원가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원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발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무역 유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겠죠. 왜? 원가 타격을 받은 부분에서 내가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거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름을 수입해온 입장이다 보니 적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환율 문제인데 환율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 그에 대한 금리 상승의 압박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생기게 되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AI가 지금 상황상 사이클상 굉장히 좋았지만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미루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유가 타격이 많이 큰가? 라고 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 가격이 타격을 받는 부분과 오펙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해놨는데, 러시아도 지금 기름에 대한 생산을 증산하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산울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 비축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는 선박의 목적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동쪽으로 가는 배들에 대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중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일본, 인도, 그렇게 봤을 때 국제유가 리스크에 대한 타격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이란에서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기름을 살 때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중국은 그만큼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수요를 어떻게든 가져가려는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유가에 대한 타격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비교를 해봤을 때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원유량이 빠르게 줄고 있죠. 왜냐면 원유가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싼 값을 들고 주면서 원유를 수입하기엔 난이도가 좀 높을 것이고, 그리고 소모는 그 와중에 해야 되니 원유량이 좀 감소할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들일 건데요. 원유를 생산하거나 수출해야 되는 저장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거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유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까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국제 유가 리스크가 계속 발생할 것이니 우리나라가 증산이나 이런 부분이 했을 때 결국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짚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정리하자면 공격보다 방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란에 대한 이슈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총 3가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만 봤을 때는 첫 번째, 국가 정책적인 부분 포함 향후 기세에 대한 점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아직 코스피가 고점이냐 마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 여러가지 코스피에 대한 호재, 악재가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얘네가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보는 게, 저는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정책이 이제 변환된 부분들, 바뀐 부분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가볍죠.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까지 4,769조입니다. 삼성전자가 1,000조 정도로 시총이 1위고요. 근데 S&P 500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62조 5천억 달러입니다. 62조 5천억 달러는 얼마냐? 환율 1492원 기준으로 구경 3천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구경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흔들기 되게 좋은 구조적인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본량이 결국엔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중이 이쪽으로 쏠려 있진 않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 우리는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고, 우리는 투자를 위험이나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내가 나중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부분, 물가 상승률 이겨가면서 수익률 유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묵직한 투자가 중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는 조금 더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AI주만 모아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나 이런 뭐 구글, 메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 모아봤을 때 3경 7천억 정도, 7천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지는 결국엔 구조적인 문제들, 아까 1번, 2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정 없이 6,300까지 계속 올라왔다가 롤러코스피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드러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V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80까지 한번 올라왔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있을 때 외국인이 조금 더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휘두르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 개미들 입장에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증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왜 지정학적 이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번 주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략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전략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도한 공포매도 구조 이동은 아직까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VIX 지수는 V코스피에 비해서 아직까지 평이합니다. 실제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빠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 S&P 500도 지수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VIX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포매도나 구조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비중에 대한 점검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단체 톡방에도 좀 올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3월은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원화 약세에 대한 대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아직 유효하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랑 별개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환율은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현재 환율로 봤을 때는 1,400, 1,500도 한번 돌파를 했었죠. 그때 지정학적 이슈가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오늘 제일 최근 기준으로는 1485원이네요. 1485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지금 1500이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내 변동성에 대한 해칭과 달러 강세를 계속, 우리나라 안에서의 달러 강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면 원화 약세에 대한 대비를 통해 좀 전략을 다시 구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즉 미국에 대한 투자, 뭐 달러 자산에 대한 좀 비중 확보를 조금 더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소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소가 자산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자산은 떨어질 각오를 막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변동성도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을 꼭 소가 탈출하기 전에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금융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놓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까지가 오늘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 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뉴스에 대한 공유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문의나 좀 개인 이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빨리빨리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도 좀 3월이 벌써 첫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벌써 또 3월 중순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데, 환절기라 날씨가 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좀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세미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